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게임이나 엔터, 플랫폼 관련한 소식이 여전히 많죠. 게임은 중국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일부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으나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지분 인수 이슈가 굉장히 핫하게 전달되고 있고요. 플랫폼 관련한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권역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조금 긍정과 비관론이 뒤섞이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확실한 목소리를 듣고자 오늘은 이분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함께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는 전화로 저희가 만나 뵙게 되는데요. 오늘도 속 시원한 답변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섹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중국 이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하루 좀 크게 밀리는 듯 했다가 어제는 또 반등을 줬습니다. 물론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었고요. 이를 두고 긍정의 시각과 좀 여전히 견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게임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짧게 사실 이제 매수도 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거졌던 이제 중국발 이슈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게임 규제가 됐을 때 중국 사업 노출도가 높은 넥슨이나 크래프톤 같은 국내 게임주들은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국내 게임주들 당장 이제 대형주인 이제 NC소프트나 넷마블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국 쪽 사업에 대한 노출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일단 투자 심리 저하 외에 실질적인 실적이나 주가 하락의 측면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게임주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우상향 방향성을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모바일 게임 업황 자체가 작년 대비로 봤을 때 엽기적 효과,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제 환경의 강화, 국내 로컬 규제 환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규제 환경이 또 강화되는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전년 대비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 섹터 자체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일단 주셨네요. 지켜볼 포인트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럼 조금씩 쪼개서 보면 넷마블이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홍콩 소재 소셜 카지노 업체 인수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장기적 그림이긴 하겠습니다만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넷마블 행보를 봤을 때 일단 렌탈 업체도 인수를 해왔고 이러한 돈이 되는 사업을 모아가고 있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넷마블 긍정적으로 볼 시각이 될까요? 일단 이번 이제 인수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2조 5천억이라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베팅을 한 상황이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이 스피넥스라고 하는 이번에 인수한 소셜 카지노 업체 같은 경우에 수요처의 대부분이 이제 북미,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요처 기반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소셜 카지노의 장점이 연평균 7에서 8%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침 없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소셜 카지노 쪽에 상당한 방점을 뒀다라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넷마블이 이제 잉여 현금이 남을 때마다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이나 뭐 코웨이 인수 그리고 이번 이제 스피넥스 인수까지 대규모 M&A로 좀 베팅을 해왔었고 결과 자체는 뭐 그렇게 나빴던 적은 없습니다. 다 이제 뭐 주가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다만 이번 이제 최대 규모의 딜에서 좀 주의할 부분은 일단은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소셜 카지노 기업을 PER 20배 정도에 사왔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사온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조 5천억 정도 되는 이제 자금 중에서 1조 8천억을 즉각적으로 좀 차입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것으로 이제 공시가 나왔죠. 그 부분 감안해 본다면 이자 비용의 이제 부담이 좀 올라가는 부분, 재무구조와 관련된 이슈는 조금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리스크 팩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뭔가 이런 과감한 M&A를 시도한다는 건 늘 자금 부담이 좀 뒤따르기 때문에 이 또한 앞으로 해결 과정이 남는 것 같아요. 크래프톤 얘기도 듣고 싶어요. 이 IPO 기대감을 그렇게 모았었는데 사실 월화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5조 원 정도 청약 자금.
와, 카카오뱅크가 58조 정도였는데 정말 네. 얼만큼 시장에서 밀려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 이후에 크래프톤이 과거 펄어비스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해결해 나간다면 추가적으로 뭐 재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을지 어떤 전략이 네.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신작도 준비를 하고 있고 게임 외적으로의 이제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능력, 현금은 있는 회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평가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상장 그리고 공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 초기의 주가 약세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공모가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도 PER이 25배에서 30배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 게임주, 이제 게임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PER 30배 이상 받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국내 대형주들이 보통 20배에서 20배 초반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배 이상에서 올라오게 되는 크래프톤의 공모가는 분명한 부담 요인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작용을 했었고 이게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22%로 굉장히 낮은 점, 즉 상장 시부터 이제 출회 가능 물량이 많아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수급 쪽 부담을 어떻게 보면 견인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상장 초기에 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게임 섹터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의견들이 다 일단은 좀 지금으로서는 뭐 굳이 진입할 필요가 없고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건네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 게임 섹터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살짝만 더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정말 올해 내린 날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름 게임 섹터의 대장주라 NC소프트의 이 방향 전환이 게임주에겐 상당한 의미가 있을 텐데 NC소프트는 언제쯤 상황이 나아질까요? 저희가 뭘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일단은 이제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8월 26일로 날짜까지 이제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1위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워낙 강한 기세로 가고 있다 보니 불소트가 지금 나왔을 때 과연 이 뒤집기가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NC소프트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리니지 1, 그러니까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라는 압도적인 캐시카우 게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PER 그 실적이 떨어진 밸류에이션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많이 빠졌어도 PER 20배 위로는 20배보다도 아래에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80만 원, PER 20배 요 기준점 밑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는 결국은 8월 26일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오고 그게 1일차, 2일차, 3일차 매출이 어디까지 찍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급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를 맞이하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신작 일정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NC소프트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을지 좀 투자자분들은 좀 면밀하게 살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엔터 쪽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워낙 엔터 이슈도 재미나게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엔터 쪽은 SM 이슈가 제일 핫하잖아요. CJ나 카카오나 하이브나 여기저기에서 눈독을 들였고 지금 조금 압축돼 가는 분위기긴 합니다. 관련해서 SM, CNC 그리고 SM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지금 SM, CNC 들어가기는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죠? 일단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SM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SM이 이제 시가총액 1조 5천억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여전히 하이브 대비로 봤을 때 이제 8분의 1,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판매량,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인 판매량은 오히려 상반기 때는 SM이 더 좋았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판매량에 준하는 실적이 시차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로 본다면 한 9만 원 선까지는 좀 열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한 2조 원 가량이고요. 그래서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부분이 일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다만
7만 원을 훌쩍 넘겨버린 지금 주가에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표 수익률 자체가 이제 20%대 정도인데 리스크를 감안해 본다면 여기서 리스크라 하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주체가 아닌 쪽으로 M&A가 되거나 또는 M&A가 아주 장기화되면서 이슈 자체가 소멸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SM을 사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여지지만 신규 매수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SM CNC나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모멘텀 형성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위험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끌고 가볼 수 있겠으나 네,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엔터주에서 사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하이브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었잖아요. 네네. 하이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었긴 할 텐데 네. 주가 추이가 그 이후로 뭐 딱히 큰 움직임을 내진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당연한 긴 시각의 접근이긴 하겠지만 하이브에 네.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리뷰해 주세요. 일단은 하이브를 여전히 이제 엔터주 중에서는 이제 탑픽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가 이제는 12조 정도 수준에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11조, 12조 구간에서는 크게 뭐 단기간에 오르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놓고 봤을 때 3분기부터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이유는 이제 7월 달에 발매됐던 이제 그 버터와 PTD가 수록된 이제 스페셜 앨범이 초동 200만 장 정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실시했던 온라인 콘서트도 3분기 실적으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의 성장성, 즉 상저하고 패턴으로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위버스 쪽에 예정대로 이제 블랙핑크가 입점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4분기로 가는 구간에서 결국 이제 글로벌 유수의 아티스트들도 충분한 입점 가능성이 예견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플랫폼의 어떤 고도화, 레벨업을 이제 유인을 하면서 그 부분이 하이브의 주가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하이브 저희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쪽 이슈 살펴봐야 되는데 뭐 네이버 네. 이슈야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뤄봤었으니까요. 네. 하반기에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나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지난 시간에 주시기도 했는데 네. 저는 오늘 네이버 내에서 이 제트홀딩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네. 아직 국내 투자자분들이 제트홀딩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제트홀딩스를 냈고 네. 일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네. 네이버 가치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충분히 반영은 안 됐다고 보고요. 이 제트홀딩스가 이제 그저께 실적 발표를 하고 장 마감 후에 했고 이제 어제가 실적 발표 마감이 반영된 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40조짜리가 10% 정도가 올라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한국 돈으로는 시총 이제 49조, 거의 50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지분 32.65%를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제트홀딩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야후랑 라인이 한 회사가 된 것, 이게 제트홀딩스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서 보면 라인 쪽이 굉장히 압도적인 30%대 성장을 보여주면서 전체 제트홀딩스의 성장을 좀 견인했고요. 또 야후 쪽에 있던 핀테크 그리고 라인 쪽에 있던 핀테크가 합쳐지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이버가 이제 이 제트홀딩스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시가 기준으로 16조 원의 지분 가치가 있고 또 분기 900억에서 1000억씩 지분법 이익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며 또 하나 이제 라인에서 보여지듯이 일본, 태국, 대만에서 압도적 1위 메신저거든요.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한국 1위 메신저니까 카카오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논리가 똑같이 라인 메신저가 1위인 일본, 대만, 태국에서 네이버가 뭐든지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의 확장성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좀 더 우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핫한 메타버스 이슈와 관련해서도 제페토 쪽에 이제 게임 부분이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는 게 이제 3분기나 4분기 초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네이버 웹툰에 뭐 미국을 비롯한 이제 글로벌 증시 상장 이 부분도 연내로 이제 가시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까지 않은 패가 훨씬 많다라는 점에서 네이버를 카카오 대비 우위로 하반기 이제 6개월 정도 투자 시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야후와 라인이 합쳐졌다는 건 일본 내 압도적인 생활 플랫폼의 만남이기 때문에 제트홀딩스가 연초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수 그쪽으로 투자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해외로의 확장성, 이게 또 동남아로의 연속성까지 이어진다면 네이버 기대된다 말씀 주셨어요. 네. 제트홀딩스 그럼 이 가치를 네이버가 제대로 반영을 한다면 네이버의 가격 라인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제트홀딩스의 가치를 지금은 이제 지분법 이익, 그러니까 분기 한 900억에서 1000억, 즉 연간으로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의 이제 이익 가치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3,500억으로 봤을 때 이제 PER 30배 정도면 한 10조 정도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네이버 목표 시가총액의 10조 정도를 이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지분 가치로 변동을 해본다면 16조, 그러니까 한 5, 6조 정도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는 현재 네이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한 9% 정도 상승 여력에 해당됩니다. 네, 네이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 모멘텀들을 저희가 그간 짚어왔고, 오늘은 좀 제트홀딩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현금 중시 문화가 압도적이었던 일본에서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이 막 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제트홀딩스 저희 주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엔터, 플랫폼, 게임 속 시원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